최소한 금 정도의 시총은 간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금이 어쨌든 지금 세계 제1의 시총 자산이니 저는 그 생각에 100% 동의하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한 2조 달러 네. 되잖아요. 그 2천만 개인데 지금 10만 달러니까 비트코인이 금의 시총만큼 간다는 얘기는 금의 시총이 30조 달러가 유지가 되면서 비트코인도 시총이 30조 달러가 될 거란 얘기잖아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김창익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에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이제 자산 가치 저장 수단, 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고 이겨내는 수단인데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선구자적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큰 돈을 벌었던 거고 가장 효율이 좋았던 거니까. 근데 아마 이제 전통의 부자들이나 이제 뭐 기관 이런 데들은 이제서야 조금 관심을 갖고 들어오는 정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가장 가치 저장 수단으로 최고봉이라고 치는 게 금 아니었습니까? 인류 역사상 금이었는데 이 금하고 제일 지금 비교를 많이 하는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이게 지금 작동 원리가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 아니면 더 좋다고 봐야 되나? 어떻게 지금 이거 설명을 더 할까요? 좋죠. 왜냐하면 금을 금으로 만든 본질적인 속성은 희소성하고 불변성이에요. 그러니까 불변성이라는 거는 이제 서브예요, 서브. 금은 녹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자산의 형태가 바뀌지 않아야 희소성이라는 게 유지가 되니까. 희소성이라는 거를 보장해주기 위한 그 서브 요건이지. 그러니까 하나만 딱 꼽으면 희소성이죠. 금이.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디지털 금으로서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화폐 시스템으로서 비트코인을 만들 때 금의 본질적인 속성이 뭔지를 연구를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통찰을 한 것 같아요. 금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20만 톤, 한 24만 톤 정도가 있고 미국이 한 10,000톤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5% 정도를 미국이 가지고 있고 중국도 지금 민간을 합하면 그 정도가 될 거라고 보는데 10% 정도를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가지고 있거든요. 패권 국가가 10%를 나눠 가지면서 지금 화폐 신뢰를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근본 이자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화폐 신뢰도는 금으로 지금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어떤 근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20만 톤인데 비트코인이 2천만 개잖아요. 대략 숫자도 비슷해요. 그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금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채굴하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광을 개발하기 전에는 지금 현재 연간 1% 정도 채굴량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기존 재고량의 1% 정도만이 신규 채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도 이제 그 반감기라는 사이클이 지금 이제 2천만 개 중에서 100만 개 남았으니까 대략 그 정도 증가율로 지금 증가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로직도 지금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물리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금과 그럼 수학적인 알고리즘, 그러니까 수학적인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물론 컴퓨터 코딩이라는 어떤 물리, 뭐 컴퓨터 코딩이나 전기도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물리적인 거긴 하죠.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을 그냥 코딩화 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물리적인 게 없다고 일단 그냥 편하게 가정을 하면 이 물리적인 실체라는 게 뇌과학을 그 인간의 뇌라는 거 인식이라는 걸 한번 인식의 본질이 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리적인 실체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물리적인 실체라는 거는 존재를 내 뇌가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냥 하나의 그 보조 수단일 뿐이지 만약에 여기에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뇌가 인식한다면 사실은 실체가 없어도 돼요. 너무 어려운 얘기지만 사실 쉽게 가면은 그냥 숫자만 있어도 사실 우리는 돈으로 거래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금이라는 물리적인 실체가 금이라는 가치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그게 인간의 머릿속에 그 가치가 이제 각인이 되는 순간 그러면 금이라는 물리적인 실체는 저 물리적인 실체가 있기 때문에 저 가치가 있다라는 어떤 보조 수단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금이라는 어떤 가치, 금이라는 본질적인 속성 그게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 개념을 잡았잖아요. 그럼 전 세계에 있는 금이 누군가가 어딘가에 저장했다라고 거짓말 치고 다 녹여버렸어요. 그냥 없애버렸어요.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 금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도 금이라는 가치는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모두가 믿어버리면. 네, 머릿속에 있으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지금 포트녹스라는 금고 안에 실제로 4,000톤의 금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장부상에 이제 기록이 돼 있으니까 사실은 장부상에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가서 들여다 볼 게 아니니까. 정부가 장부를 통해서 현실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장부에 포트녹스의 금고에 4,000톤의 금이 있다라고 장부에 적어 놓으면 사람들은 그 장부를 믿는 거지 실제 그 포트녹스에 금이 있는지 없는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지금 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재무부의 장부에 그게 있으면 사람들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가치는 그 실물의 현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머릿속에 가치가 각인되는 순간. 근데 그럼 비트코인의 가치는 우리가 지금 코딩화돼서 이 가치라는 어떤 본질적인 속성이 구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럼 이 가치를 왜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나.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이라는 거는 굉장히 집중을 해서 이 본질적인 속성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일단 나한테 와닿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오다 보니까 삼성 금거래소라고 있더라고요. 여기 거리에. 그럼 거기 딱 들어가면은 이제 내가 거기 금 사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이 와가지고 이제 금괴를 하나 꺼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직관적으로 금이 있는 거죠. 그럼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컴퓨터 안에 코딩 안에 골드바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그렇진 않죠. 네. 그러니까 시간은 걸리는 거예요. 시간은. 그러니까 직관성이 없으니까 시간은 걸리는데 일단 컴퓨터 코딩 안에 금이라는 게 있다라고 머릿속에 각인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 지금 금이라는 거의 기능을 비트코인이 100% 이상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현물 금은 모빌리티의 제약을 받잖아요. 공간의 제약도 들고 있고. 나가기도 힘들고. 또 불변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보관하면은 사실은 때타지 않고 녹슬지 않지만 이거를 어디다가 뭐 불에다가 넣으면 녹기도 하고 네. 또 뭐 비바람 치는 데다 놓으면 이게 뭔가 때도 타고 뭐 세게 바랄 거 아니에요. 잃어버릴 수도 있죠. 네, 잃어버릴 실수로. 수도 있고. 이 물리적인 그 실제라는 게 사실은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 개념 그 가치를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도. 그렇잖아요. 근데 컴퓨터 안에 있는 코드로 된 수학적인 알고리즘에 의한 이 금이라는 거는 그 개념을 우리 머릿속에 각인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각인이 되는 순간 이게 훨씬 더 완벽하죠. 네. 왜냐하면 변동이 없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가 전부 다 셧다운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한다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인류가 다 멸망하기 전에는 사실은 코드 안에 있는 금은 그 모습 그대로 그 수학적 알고리즘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직관성이라는 게 초기에는 그 가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만 직관성이 없다는 게 일단 금이라는 어떤 그 속성을 인간이 이해하고 그 스토리를 공유했다면 아직 지금 공유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물리적인 금과 디지털 금은 가치가 비교가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금의 가치는 희소성과 불변성인데 불변성도 완벽하고 희소성도 더 완벽하죠. 네. 금은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찾아내지 못했을 뿐이지 금광을 개발하면 더 파낼 수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더 파낼 수가 없죠. 네. 네. 그러니까 본질적인 속성의 완벽성, 완결성은 비트코인이 훨씬 완벽하죠. 근데 이제 직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왜냐하면 그거는 인간의 뇌가 게으르기 때문이다. 내가 이거를 사람을 누군가 앉혀놓고 한 3박 4일 동안에 밖에 못 나가게 한 다음에 비트코인이 뭔지 이해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죠. 지금 당장에 친구들한테도 밥 먹으면서 비트코인 한번 얘기 들어볼래? 그러면 귀찮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거를 내가 이해하려면은 네. 집중하고 머리를 써야 돼요. 굳이 그렇게 안 하죠. 귀찮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유일한 그 리스크가 그거 아닐까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가지고 있다는 그 개수가 100만 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지금 하나의 어떤 리스크잖아요. 이게 네.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뭐 한 5%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찌 보면 이제 국가급의 그렇죠. 5% 수량을 정도 가지고 가지고 있는 100만 개 정도가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초기에 이제 자기 지갑에 넣어놓고 이제 아직 안 꺼내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게 뭐 사실상 이제 자사주 소각처럼 없애버렸다 이러면 이제 가장 확실할 것 같은데 이게 아직은 좀 위험도가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치는 공급이 제한됐다라는 건데 네. 어떤 공급이 제한되지 않는 어떤 변수가 생겼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위험한 거죠. 근데 일적인 충격은 당연히 올 거예요. 네. 그래도 비트코인의 총량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우리가 비트코인의 양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거래되지 않는 양보다는 사실 시장에 나와서 내가 거래하려고 하는 양이 중요하니까 지금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지갑에 넣어놓고 이제 잠궈 놓으니까 2,100만 개 중에서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게 얼마 안 되니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건데 5%가 100만 개가 갑자기 시장에 쏟아진다 그러면 그거는 뭐 가격을 당연히 다운시킬 수 있죠. 네. 네.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렇게 할까? 무슨 어떤 이유 때문에? 왜냐면은 이게 채권하고 똑같거든요. 네. 중국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지금 대타 팔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레리 서머스 국무장관이 중국한테 얘기했었어요. 중국이 이제 그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채권을 내다 팔 거야라고 하니까 미국이 계속 이제 그 네. 차이나 베스팅 중국 때리기를 하니까 중국이 야 니네 그러면 우리 지금 채권 가지고 있는 거 내다 팔 거야? 그러면 미국 국채값 똥값되잖아 그랬어요. 그때 레리 서머스가 뭐라고 했냐면 미국 국채는 미국의 건데 국채의 문제는 중국의 거다. 네가 그거 지금 1조 달러어치 가지고 있는데 그거 시장에 내다 팔면 똥값 되는 건 당연하다. 네. 근데 그럼 누가 똥값 되는 거냐? 네가 1조 달러 가지고 있으니까 1조 달러가 5천억 달러 되면 그러니까 사실상 뭐 돈 빌려간 놈이 지금 협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렇죠. 친구가 돈을 100만 원 가면 그놈한테 안 받아도 되고 그냥 뭐 100만 안 갚는다고 하면 주가로 갚으라고 한 다음에 뭐 그것 때문에 싸움 벌어지면 헤어지면 돼요. 네. 절교하면 돼요. 근데 친구가 100억 원을 것 같어. 근데 그 친구가 돈을 안 갚아. 그럼 내가 가가지고 그 친구한테 쩔쩔매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꾸면 네. 적은 빚쟁이는 그 채권자가 갑이지만 많은 빚쟁이는 채무자가 갑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토시 나카모토가 자기가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그 비트코인을 내다 판다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비트코인 내다 판다고 하면 사실상 팔 이유가 없다. 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일시에 팔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살아있다고 하면 아니면 가족들이 이제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뭔가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건데 굳이 100만 개를 다 팔 필요가 있나? 그 지금 필요한 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몇 개만 팔아도 사실 지금 그렇잖아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그냥 몇 개씩 모르게 팔겠죠. 네. 근데 그걸 100만 개를 내놔가지고 자기가 만든 시스템을 붕괴시킬 정도의 어떤 바보 같은 짓을 할까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그 최소한 금 정도의 시총은 간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게 시간의 문제이지 금은 어쨌든 대체 가능한 정도의 더 효율적인 자산군이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네. 금 정도는 가지 않겠냐. 금이 어쨌든 지금 세계 제1의 시총 자산이니 그 정도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동의가 좀 되세요? 저는 그 생각에 100% 동의하고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금 정도 간다는 얘기에 근저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금도 현재 지금 금이 지금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의 10배니까 20조 달러? 올라서 지금 30조 달러 정도 될 거예요. 네. 트로이 온스당 2,000불 정도 할 때가 20조 달러였거든요. 그 지금 3,000불이 넘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금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대략 30조 달러 정도 됐다고 봐요. 지금 비트코인이 한 2조 달러 되잖아요. 그 2천만 개인데 지금 10만 달러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이 금의 시총만큼 간다는 얘기는 금의 시총이 30조 달러가 유지가 되면서 비트코인도 시총이 30조 달러가 될 거란 얘기잖아요. 안 그럴 확률이 높지 않을까? 대체되지 않을까 일부가? 저는 그 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의 그 저장해 놓은 돈이 것이다. 비트코인이 그걸 대체한다고 봐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이 성장하면서 금도 안전자산이 되니까 30조 달러가 되고 비트코인도 30조 달러가 된다라는 얘기는 달러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제 금도 뭐 3달러에서 6조 달러가 되고 비트코인도 이제 3조 달러 되겠죠. 일단 초기에는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지금 달러가 사실은 병들고 타락한 게 계속 달러를 찍어내기 때문인데 이거에 대한 치료법으로 지금 미국이 만들어낸 게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네. 이게 치료법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달러를 더 발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달러 국채를 훨씬 더 많이 발행할 거예요, 앞으로는. 네. 그럼 달러는 계속 가치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금의 구매력이 아니라 달러 표시 가격. 지금 30조 달러라고 하면 6조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비트코인도 이제 그 사이에 또 계속 올라가겠죠. 네. 초기에는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할 거고, 근데 이제 달러가 계속 가치가 타락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달러를 이제 발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국채를 더 이상 발행 못하는 상황으로. 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비트코인이 정말 이제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에 준하는 어떤 디지털 화폐가 그럼 이제 더 이상 발행량을 남발할 수 없는 어떤 로직을 이제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플레이션 화폐가 아닌 디플레이션 화폐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화폐 발행량이 늘어나지 않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금과 비트코인의 어떤 그 액면 가치는 고정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지금은 비트코인이 몇 달러야 라고 물어보지만 달러라는 어떤 화폐가 가치가 없어지면 비트코인이 몇 달러야? 이제 이게 아니겠죠. 자, 너는 지금 몇 BTC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몇 달러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너 지금 지갑에 몇 BTC 가지고 있어? 나 지금 10BTC 가지고 있어. 그럼 지금 그걸로 그러면 강남 아파트 하나 사겠네. 이렇게 될 거예요. 사토시제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비트코인이 사실상의 화폐 단위가 비트코인이 화폐가 되는 거죠. 이 단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액면의 어떤 시가총액은 변동이 없을 거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매력을 어디에 저장할 거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달러로 금을 사고 달러로 비트코인을 사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금과 비트코인이라는 화폐가 이제 어떤 구매력을 저장할 때는 그 다음부터는 구매력을 누가 더 잘 저장할 거냐 문제가 돼요. 그러면 금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럼 내가 금에 저장해 놓은 나의 가치를 더 안전한 자산으로 뺄 거예요. 지금 강남 아파트가 오르는 이유가 똑같아요. 훨씬 더 상대적으로 잘 저장하는 게 뭐냐를 찾아간 거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앞으로는 사토시제이션이라는 어떤 국면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액면 가격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금이 자산을 더 잘 저장하는 거야, 비트코인이 더 잘 저장하는 거야. 라고 할 거예요. 그럼 그때쯤 가면 이제 기후 어떤 문제도 훨씬 더 심각해질 거고 자연재해도 훨씬 더 심각해질 거고 국가 간의 이동도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게 법적인 국가 간의 장벽은 없어요. 하지만 경제적이고 물리적인 장벽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폐가 계속 늘어나고 양극화가 심해지면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울타리를 치게 돼요. 지금 국가 간의 울타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게 네. 이제 관세 장벽이고 또 이제 그 블록화라고 해서 지금 각국의 모든 정치 권력이 우파화되고 있잖아요. 이제 얼마 전에 참정당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그 선거했을 때도 뜬금없이 그 니온징 퍼스트 저기 트럼프 같은 인물이 하나 나와가지고
15석을 가져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비논리적이어서 그 사람들을 뽑았을까? 그게 아니에요. 그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그 니온징 퍼스트라는 주장이나 뭐 그 저기 빵을 먹으면 암에 걸린다 이 주장이 논리적으로 옳다 그르다가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참정당에 저 사람을 내가 뽑아줬을 때 일본 사람들한테 유리한 정책을 만들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자꾸 지금 울타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전 세계 경제랑 정치가 가고 있어요. 장벽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그럼 이게 나중에는 제도화된 어떤 장벽이 생길 거예요. 실제로 출입국에 굉장히 장애가 많아질 거고. 그럼 물리적인 금은 그때 굉장히 유용성이 떨어져요. 그렇죠. 지금도 공항에서 출국하기 쉽지 않습니다. 못 갖고 나가죠. 근데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지금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국가나 어떤 권력이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때쯤 되면 사람들이 지금 국가의 어떤 개념도 계속 희박해지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애국심이나 어떤 뭐 이제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 뭐냐라는 궁극적인 어떤 질문을 딱 했을 때 대답은 디지털 코인밖에 없죠. 네. 그럼 그때쯤 가면 급격한 이동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금과 비트코인이 같이 안전자산으로 동급으로 성장한다는 개념에서 비트코인이 금의 시총만큼 따라갈 거다 이 개념이 아니라 금에 저장된 가치를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옮길 거란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최근에 금의 가치는 떨어지고 비트코인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올라갈 거다. 이게 속도와 시점에 대해서 물어보면 또 이제 다른 차원의 얘기가 나오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치를 저장하는 가장 궁극적인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사람들이 공감하고 인식하게 되면 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그 달러라는 그 발권력을 통한 미국의 어찌 보면 그 지금까지 기득권 이거를 포기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미국이 그런 걸 이제 감수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 개념이 저도 이제 트럼프 일기 때부터 계속 이제 어떤 딜레마에 빠졌던 게 트럼프가 하는 그 정책을 달러 패권이 미국의 패권이다라는 이 한묶음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네. 달러 패권은 월가의 패권이지 미국의 패권이 아니에요. 달러는 미국이라는 재무부의 법정 통화지만 네. 달러의 발행권은 월가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가 한국은행이라는 데가 그 통화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정 통화의 발행권이 사실은 한국은행법으로 만든 한국은행에서 발행을 하니까 네. 한국은행은 준정부 기구잖아요. 사실은 그냥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에 보면 청와대하고 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정부가 화폐를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준은 구조상 그게 그렇지 아니다.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자유 그 은행제라는 게 사실은 1900년대에 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미국은 그러면은 민간이 화폐를 발행하는 거냐? 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연방 정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첫 번째는 미국만 보면 미국은 연방 정부이기 때문에 그 주정부들이 화폐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중앙은행을 미국의 연방정부가 통제하는 것을 원치 않았었어요. 네. 이 논리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의 연준은 영국은행, 영란은행 우리가 영란은행이라고 하는 그 영국 중앙은행을 벤치마킹해서 똑같이 만든 거거든요. 영국의 중앙은행도 옛날 그 17세기, 16세기 때 그 18세기까지 영국의 어떤 이제 화폐는 사실은 금 세공업자, 은 세공업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민간 은행들이. 그러니까 그 절대 권력이 사실 왕권이고 이제 정부의 권력이니까 어떤 무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그 금융 세력들을 무력으로 찍어 눌러서 그 패권을 왕실이나 정부가 장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영국이나 그 서구 사회는 그 민간에서 화폐를 발행했던 역사가 뿌리가 깊기 때문에 정부가 그 화폐 당연히 정부가 화폐를 발행해야 된다는 개념이 없어요. 네. 근데 우리도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태어난 다음부터 계속 원화라는 거 저기 신사임당하고 그 저기 그 율곡 2하고 세종대왕이 찍힌 그 화폐를 다 정부가 발행해왔으니까 네. 화폐를 정부가 발행하는 게 너무 당연한 디폴트잖아요. 네. 근데 그거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화폐를 정부만 발행해야 되지?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뭐 이제 뭐 컨트롤 타워가 하나인 게 좋긴 하겠죠. 어쨌든 뭐 정부가 그러니까 해야 된다면. 정부가 뭔가를 할 때 가장 강력한 명분은 그걸 정부가 했을 때 가장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죠. 네. 또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근데 지금 정부가 화폐를 발행하는 거에 따른 비용이라는 게 간단히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지금 정부가 화폐를 발행해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일반 사람들이 비용을 적게 쓰나요? 정부가 화폐를 발행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정치는 기본적으로 포퓰리즘이니까 내가 투표권자들한테 적어도 10만 달러는 지갑에 꽂아줘야 나를 찍어주는데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2억 명 곱하기 10만 달러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네. 정권을 유지하는 거니까 절반만 해도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정치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치가 화폐 발행을 장악했다는 얘기는 화폐 발행량이 늘어난다는 것밖에 안 돼요. 하지만 민간이 화폐 발행권을 한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기 PD님이 은행이에요. PD님이 은행이면 인플레이션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내가 돈 꽂았는데 나중에 빌려준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나중에 갚을 때 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갚는 사람들은 좋은데 채권자는 싫죠. 은행은 싫죠. 그러니까 민간이 화폐 발행권을 가지고 있을 때 화폐 발행권자, 민간 은행은
화폐를 많이 발행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좋지 않잖아요. 민간이 화폐 발행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없을 수밖에 없어요. 디플레이션이 좋죠. 네. 채권을 안정적으로 회수해야 되니까. 근데 왜 그러면 지금 월가가 화폐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근본이자를 닉슨 행정부가 끊었기 때문이에요. 근본이자를 끊으니까 행정부는 계속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그럼 그 채권을 사주는 월가는 그 채권을 사주고 화폐를 발행하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싫어 어쨌거나. 네. 근데 지금 미국의 패권인 정부가 군사력을 가진 정부가 화폐를 계속 많이 발행하기 위해서 근본이자를 폐지하고 제도를 바꿨어. 그럼 금융 세력은 자기의 이익을 지키는 또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싫은데 화폐는 많이 발행해야 돼. 그러면 이제 화폐를 많이 발행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화폐를 많이 발행해도 월가의 어떤 이득을 지키는 로직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자산시장이에요. 자산시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월가는 화폐를 많이 발행하는 게 싫었는데 닉슨 행정부, 레이건 행정부, 그다음부터 오는 뭐 오바마 행정부들이 계속 화폐를 많이 발행하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 화폐는 지금 찍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 화폐를 계속 찍은 다음에 내가 채권 회수를 안정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그럼 화폐 많이 발행하니까 발행 수수료는 챙겼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생기면 도로 한번 타버리잖아요. 매출은 100% 늘었는데 물가가 2배 오르면 똔똔이잖아요. 월가가 생각할 때는 좋아. 화폐 발행 많이 하면서 돈 버는 방법은 상품을 많이 개발해서 뭐 선물 옵션 해가지고 이제 저기 상품 이제 수수료를 많이 챙기는 건 매출 늘었어. 근데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똔똔이 되니까 그래 인플레이션을 안 생기게끔 하는 어떤 방법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자산 시장인 거예요. 화폐를 나는 대출을 통해서 많이 발행해 줬어요. 그러면 이 대출을 통해서 받아간 사람들이 이거를 CPI하고 연관된 물건을 막 사. 자동차 사고 뭐 임대료를 내고 이러면 물가가 막 올라가요. 네. 그럼 내가 채권을 회수할 때 화폐 가치가 떨어져 있어요. 이러면 안 좋잖아요. 그러면 CPI 그 지수에 포함이 안 되는 항목들에 이 화폐가 저장이 어딘가에 되죠. 저장이 돼야 된다 이거죠. 부동산 주식이죠. 부동산 주식은 100배, 1000배가 올라도 CPI 포함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월가가 이게 이제 닉슨 행정부 이후에 보면은 연준하고 월가가 행정부의 로비를 통해서 어떤 제도들을 만들었나 네. 라는 걸 보면 그게 뭐냐면 대출 상품을 남발하고 그 대출을 편하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연기금이나 퇴직연금 이런 연기금들이 이제 당시에는 이제 그 저기 부동산 담보대출 해줬던 기구가 원래는 부동산 담보대출만 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주식과 채권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했어요. 그 닉슨 정부 이후에 특히나 이제 레이건 행정부 때 가장 많이 금융 규제가 풀렸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채권, 주식에 그 기관들이 투자해 줄 수 있게 길을 터준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월가는 계속 화폐를 발행해서 화폐 발행 수수료 이제 주저익 대출 이자를 챙기고 발행 수수료를 챙기고 발행되는 화폐는 그걸 대출해 간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가두리 양식장을 만든 거죠. 그래서 네. 인플레이션이 발생 안 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 자산조차도 월가가 다 투자해 놓은 자산이죠.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주식 투자, 지분 투자해 놨죠. 부동산에 다 대출만 해주면 다 대출 수수료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발행해서 돈 벌고 또 자산 시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돈 벌고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CPI 해칭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의 달러라는 발행권 그러니까 본원 통화를 발행하는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본원 통화 그러니까 M0라고 하는 거 M0라고 하는 본원 통화는 연준이 발행해요. 이거를 제하고 그러면 연준이 1이라는 본원 통화를 발행하면 월가가 대출을 통해서 10을 만들어요 이거를. 그럼 실제로 화폐가 100이라면 90은 월가가 대출로 만든 신용화폐거든요. 네. 그럼 실제로 화폐를 누가 발행하는 거예요? 연준이 발행하는 거는 10%밖에 안 되고 월가가 발행하는 게 90%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화폐 발행권은 연준이 아니라 월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연준이 10%의 화폐 발행, 번호통을 발행한다는 것조차 월가가 뉴욕 FRB의 그 대주주거든요. 그러니까 뉴욕 FRB가 사실은 이사회를 통제해요. 그러면 연준은 사실은 월가죠. 그러면 100% 다 월가가 발행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면 이거를 이제 연준과 재무부가 또 계약 관계가 있어요. 연준이 미국 재무부에 채권을 사주고 화폐를 발행해서 주고 연준을 운영 비용을 다 FOMC 이사들 월급 주고 이번에 그 연준 리모델링 하는데 3억 달러 쓰고 이 비용을 다 제하고 남은 거를 재무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부가 마치 그 주조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지만 연준이 흥청망청이라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연준이 필요한 돈은 다 쓰고 남은 걸 재무부를 줘요. 그럼 재무부는 그 받은 것 중에 6%의 수수료를 또 연준을 줘요. 네. 대부분의 사실은 그 주조이익은 이제 연준이 가져가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화폐를 발행한다는 게 마치 이제 본원통화 발행을 생각하는데 지금 현대통화 이론 MMF 이론이라고 해서 이제 그 월가가 대출을 통해서 화폐를 발행하는 현대통화 이론으로 보면 사실은 시중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화폐 양만 보면. 네, 화폐량으로 보면 사실은 화폐를 연준이 그러니까 월가가 발행하는 거죠. 달러의 패권은 미국 그 행정부의 패권이 아니고
월가의 패권인 거예요. 네. 트럼프는 사실은 그걸 이분법적으로 갈라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을 빼겠다. 네. 그러니까 조금만 지정학적인 어떤 달러 패권을 아시는 분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라는 게 달러 패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라는 걸 알고 있죠. 왜냐하면 석유 수송이 안전해져야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유지가 네. 되고 그러니까 하루에 1억 배럴 곱하기 70달러에 해당하는 달러가 수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는데 연간 뭐 9천억 달러의 국방비가 들어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저기 호르무즈 해협 지키는데 국방비를 더 이상 지출하지 않을 거야. 미군을 빼. 그러면 국방비 9천억 달러는 아낄 수 있지만 달러 패권이 무너진다고 그러겠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저기 2016년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딱 나와서 하는 걸 보고 저렇게 하면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데 국방비 9천억 아끼는 게 과연 옳은 건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쓰고 있는 그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어떤 비용은 사실은 미국이 뭐 자선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달러 패권을 지킴으로 생기는 이득이 있으니까 거기에 비용을 지불하는 네. 거죠. 근데 달러 패권 자체가 무너지면 주조익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 근시안적으로 1조 달러의 국방비 때문에 달러 패권을 포기하겠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이해가 잘 안 갔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거 주조이익이 미국의 이익이 아니라 네. 월가의 이익이다. 근데 월가도 사실은 미국 법인이니까 그럼 미국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법인세 낼 테니까.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보면 사실은 월가도 미국의 일부니까 미국의 이익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행정부의 패권은 아닌 거죠. 그게 금융 패권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월가의 금융 패권과 미국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그 본원화폐의 어떤 발행권 사이에 저울질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달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익을 월가가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달러 패권이라는 거는 재무 입장,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국채를 저금리로 발행하는 권리거든요. 그게 네. 미국의 주조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36조 달러의 채권을 저금리로 차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가 미국의 주조 이익이거든요. 근데 월가가 그렇게 대출잔치를 하니까 지금 달러가 썩어서 물론 자기들도 채권을 많이 발행했지 달러가 썩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힘들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월가가 그 유동성 잔치를 하는 바람에 미국의 달러가 썩어서 지금 자기네들이 국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는 이 패권이 없어졌어.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판사판이에요. 달러 패권이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는 상황만 되면 사실은 미국은 그게 패권인 거지 이 달러의 패권이 중요한 게 아니죠. 미국의 채권을 저금리로 발행할 누군가 저금리로 사줄 거냐 이거가 이제 관건인 거거든요. 네. 그동안은 월가가 달러의 채권을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의 채권을 저금리로 사줬으니까 서로 야합을 한 거예요. 네. 그러고서 이제 그 월가의 패권을 지켜준 거죠, 미국이. 근데 지금 월가가 달러 패권을 트럼프 때문에 그 미국의 재무부의 채권을 싸게 안 사주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로 네. 충당을 해서 어쨌든 달러 발권력을 유지하겠다. 네. 이게 어쨌든 지금 트럼프의 그러니까, 생각인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행정부 입장에서는 달러 패권이라는 게 미국 재무부 채권을 저금리로 팔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근데 미국 재무부 채권을 저금리로 중국이 사주면 월가 없어도 돼요. 일본이 사주면 월가 없어도 돼요. 네. 근데 중국이 지금 7천억 달러 가지고 있죠. 일본이 1조 달러 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 중국하고 일본도 팔고 있잖아요. 월가가 10조 달러 가지고 있어요. 네. 10조 달러만큼 국채를 살 수 있는 건 월가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월가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거는 제조업을 막아라는 거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에서 여기서 메이크 아메리카에서 아메리카라는 거는 아메리칸 제조업이에요, 미국 제조업. 네. 그러니까 철강, 조선, 뭐 항공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제조업을 다시 되살리겠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 무역 적자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무역 적자만큼 중국이 흑자를 보니까 그걸로 월가 자산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그 관세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라는 거는 월가의 매출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월가 입장에서 보면. 왜냐면 중국이 그 무역 적자 없으니까 안 사겠죠. 일본도 무역 적자 없으니까 앞으로 안 사겠죠. 네. 그러니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기치 아래 관세 전쟁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냥 얼핏 볼 때는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지만 사실은 미국 내에서 보면 제조업과 월가 금융업 간의 메인스트리트와 월스트리트 간의 내전인 셈이에요. 그러면 월가는 그걸 알죠. 트럼프는 월스트리트라는 발언을 안 했지만 트럼프도 알고 월가도 알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관세 전쟁이 사실은 중국과의 외전이 아니라 우리와의 내전이라는 거를. 그러면은 스콧 베센트라는 재무장관을 백악관에 꽂아놓고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그 월가의 황제가 계속 서로 소통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랑 전쟁하겠다는데 쟤 지금 진짜로 총칼 빼들고 전쟁하겠다는 거야? 이제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처음에 4월 달만 해도 진짜 총칼 빼들고 전쟁하려고 했어요. 막 중국한테 125% 추가 관세 네. 때리고 막 질경 앞으로 했는데 갑자기 지금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 유예를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변주 굴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하고 일본 지금 다른 나라들한테만 지금 계속 레터 보내면서 지금 협상은 없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지금 안 건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 월가가 갑자기 채권 자경단이라는 거를 발동시켜가지고 채권 내다 판 거예요.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월가 직접 팔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들키는지는 안 했을 테니까. 근데 10조 달러라는 그 채권 시장을 장악하고 30%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월가가. 그럼 연기금이나 이제 관계된 네트워크가 그거만큼 또 가지고 있을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2조 달러 정도 미국 내에 있는 거고 나머지 10조 달러가 지금 이제 국 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 내에서 월가가 통제할 수 있는 채권이 20조 달러예요. 그러면 그거 자기네들이 안 내다 팔아도 연기금 가지고 있는 연기금한테 야 국채 좀 내다 팔면은 뭐 저기 잠깐 저기 트럼프 참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내다 팔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 채권 자경단이 움직였을 때 보면 기관들이 강력하게 내다 팔아요. 그럼 그게 이제 마중물이 돼가지고 연쇄적으로 내다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자경단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채권 금리가 1%포인트 막 5% 막 넘어가고 하니까 트럼프가 채권을 싸게 팔 수 없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 그 달러의 패권은 채권을 저금리로 파는 거예요. 지금 그 패권이 이제 소용없게 되니까 그럼 이게 왜 그렇지? 라고 보니까 제이미 다이먼이 창가에서 씩 웃고 있어. 씩 웃으면서 너 지금 나 찾는 거야? 내가 지금 내 메시지 이해했어? 너 바보가 아니고 스코페센트가 옆에서 얘기해 줬을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 건지. 백악관에서 차 마시면서 얘기했을 테니까 한번 어떤 답을 할지 한번 우리 기다릴게. 한번 저기 답을 좀 보내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정확히 5월 14일 날 트럼프가 관세 유예를 했어요. 중국과의 관세 유예를. 그 직전에 계속 그 저기 채권 금리가 장기채 금리가 막 5% 막 뚫고 막 이랬거든요. 1% 포인트 갑자기 급등했어요. 5월 14일 날 갑자기 이제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이제 유예했죠. 80일, 90일인가 80일 유예했잖아요. 90일 유예했죠. 그러고 나서 5월 30일 날 정확하게 그 제이미 다이먼이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그 레이건 국가 경제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사실은 경제 포럼이라는 이름이지만 사실은 국방비 포럼이에요. 레이건 경제 포럼이라는 게 사실은 미국의 국방 산업을 어떻게 키울 거냐, 어떻게 투자할 거냐, 그리고 군산복합의 패권을 어떻게 지킬 거냐에 대한 포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이미 다이먼 당연히 갔죠. 월가의 산업인데 군수 산업이라는 게. 거기서 이제 기자들이 막 물어보니까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 거기서 이제 발언을 딱 해요. 그러니까 채권 자경단이 돌아온 겁니까? 그러니까 돌아왔지. 씩 웃으면서. 자기가 채권 자경단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채권금리 올렸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트럼프한테 그러면 저기 기사를 쓸 테니까 트럼프한테 할 말 있으면 하세요라고 사실상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습니까? 딱 그러니까 제이미 다이먼이 36조 달러의 미국 국채 발행은 과도하다. 분명히 국채 시장은 붕괴한다. 재무부가 더 이상 채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될 거다. 그때 월가가 채권을 사주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협박을 한 거네. 협박한 거죠. 그 얘기 딱 하니까 저기 그 트럼프 입장에서 간담이 서늘하죠. 10조 달러를 차원해야 되잖아요. 네. 1% 정도만 올라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그 중국과의 어떤 관세 전쟁을 유예하면서 이제 살짝 이제 눈치 보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그러면 누군가가 월가가 채권 안 사주면 우리가 사줄게라고 하면 전쟁 다시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 3법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이 국채를 사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냥 스코페센트 장관이 예측한 거를 보면 그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2조 달러 정도의 국채 수요가 생겨요. 현재 기준으로. 네. 근데 2조 달러 정도 발행하고 말까요, 걔네가? 2조 달러라는 거는 미국 현재 기준으로 하면 미국 1년치 재정 적자거든요. 네. 그러면 1년치 살림살이는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그 3법이 통과하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1년치 살림살이 할 수 있는 돈은 벌어놨어요. 나머지 3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그 정권 연장하려면 그 이후에도 돈이 계속 필요한데 트럼프 집권 4년 동안 10조 달러의 재정 적자가 예측이 되는데 나머지 8조 달러는 어떻게 상환할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월가는 이제 어차피 트럼프가 방향을 앞으로는 채권 거래처가 월가가 아니다. 왜냐면 나는 제조업을 되살려야 되고 무역 전쟁을 계속 하려면 월가는 어차피 등을 돌려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월가도 알고 트럼프도 알고. 그러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지지층을 끌어들이려면 제조업을 일자리를 만들려면 월가는 적이에요. 근데 지금은 월가가 자꾸 채권을 내다 파니까 무서우니까 잠깐 고개를 숙였는데 갑자기 테슬라가 와서 일론 머스크가 와서 우리가 국채 사줄게, 애플이 와서 우리가 국채 사줄게, 채권 발행 더 해. 채권 발행 더 하죠. 그럼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2조 달러로 이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의 채권 그 준비금의 액수를 제한해 놓은 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안 주겠다라는 장치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그 스테이블 코인 3법이 통과됐을 때 그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이제 월가하고 빅테크하고 트럼프하고 저기 의회 사이에 가장 큰 쟁점이 뭐였냐면 빅테크를 발행권을 줄 거냐, 빅테크에게 스테이블코인 발행권을 줄 거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빅테크한테 발행권을 준다면 예금 이자를, 그러니까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게 해줄 거냐. 만약에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빅테크를 발행권자로 포함 안 시켰다면 기존에 있었던 월가 은행들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해줬다면 네. 아마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주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예치금이라는 게 월가 은행에서 보면은 예금인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금이자 주고 있는데 그 스테이블코인 예치금에 대해서 이자를 안 주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 은행 계좌에 대해서는 예금이자를 주고
스테이블 코인 예치금 계좌에 대해서는 이자를 안 준다. 그러면은 내가 똑같이 JP모건 은행에 갔는데 스테이블 코인에 예치할까 아니면은 그 저기 JP 저기 모건의 어떤 계좌를 만들까 했는데 여기 이건 이자를 주고 이건 이자를 안 줘. 그럼 당연히 이자 주는 쪽에다가 돈을 넣어놓겠죠. 이게 조금 이제 어떤 사용 편리성은 있지만 사용 편리성이 아니라 수익성이 중요한 사람들은 다 돈을 예금 계좌를 만들겠죠. 근데 그 이번에 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사실은 정확히 영어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American Stablecoin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National Innovation이에요. 국가 혁신. 네. 그러니까 미국의 지난 이제 연준 1913년에 연준이 설립된 이후에 중앙은행 역사가 지금 112년 됐는데 그 중앙은행 112년 역사 동안에 한 번도 없었던 혁신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공화당의 논리는 금융 혁신이었어요. 지금 미국의 금리 낡았다. 그리고 연준의 패권은 지금 이 상태로면 니네도 패권 유지 못한다. 달러가 죽으면 어차피 같이 죽는 거거든요. 뭐 정확하게 그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공생관계에 있다. 그러면 이 패권을 유지하려면 금융을 혁신해야 된다. 이 논리로 민주당의 일부를 설득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혁신을 하려면 야 어떻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월가하고 연준이 그동안 100년 동안 그 기득권을 유지해놓고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혁신하자고 하는데 월가한테 혁신하라고 하면 그거 할 수 있어? 이게 썩어 빠졌는데 썩어 빠진 놈한테 가서 혁신하라고 하면 자기가 혁신할까? 내 살 도려낼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살을 도려내야 되니까 그러면은 제3자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빅테크 거예요. 그래서 빅테크가 들어와야 빅테크의 기술력으로 그 AI 기술력, 그 다음에 네트워크 기술력으로 금융혁신을 하는 거야. 빅테크는 무조건 들어와야 돼. 공화당이 어차피 다수니까. 네. 강력히 밀어붙이니까 민주당이나 월가 입장에서는 야, 저거 어차피 못 막는다. 지금 딜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일단 빅테크 들어온다는 거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거 하나는 받아주고 그럼 우리 거 하나를 던져줘야지. 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공화당하고 그 백악관하고 빅테크 입장에서도 야 어차피 지금 우리는 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욕을 쟤들이 다 안 들어줄 거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저기 공화당이 다수긴 하지만 필리버스터라고 해가지고 지연시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무력으로. 그래서 계속 그냥 회의하는 거야. 그 저기 투표 안 붙이고 야 좀 더 논의해봐야 돼. 그래놓고 이제 그 하원 의장이 계속 이거 우리 논의합시다라고 해가지고 하면은 그냥 논의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회의가. 이게 필리버스터거든요. 어차피 쟤네 필리버스터로 막을 수 있어. 그러면 이거 통과시키려면 하나는 던져줘야 돼. 그러면 빅테크한테 그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발행할 수 있는 발행권을 이제 달라고 하고 이거 건졌으니까 예금이자 예치금 이자 주는 거는 쟤들 요구를 들어주자. 그래서 예치금 이자를 안 줘요. 그러면 이제 월가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도 스테이블코인을 당연히 발행할 수 있고 빅테크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 사용 편의성 면에서는 압도적이죠. 지금 우리도 국민은행 앱 쓸 때하고 토스 앱 쓸 때하고 다르잖아요. 사용 편의성이. 네. 국민은행 앱이 훨씬 안전하죠. 근데 토스 앱은 사실은 그 밑단에 국민은행 앱이 있어요. 그 저기 계좌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 신분 인증하고 그 뭐 무슨 뭐 AML이라고 해서 이제 무슨 돈 세탁 방지 이런 거는 다 그 밑에 밑단에서 국민은행 앱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이제 다 세탁된 돈이 토스라는 어떤 네트워크에 올라와서 그게 이제 이동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사실은 모든 그 시스템은 월가 JP모건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빅테크들은 지금 그 KYC하고 AML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자기네들이 그거 하면은 금융사가 되는 거고 금융이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 모르겠어요? 알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왜 그러면 하면서 그걸 들어가지 왜 안 하겠다고 할까? 경쟁력이 없거든요. 내가 KYC에 AML 다 해놓고 내가 금융판에 들어가면 기존의 월가가 훨씬 유리하죠. 똑같은 조건에서 싸우는 거니까. 네. 나는 야구 선수인데 갑자기 골프 쳐주고서 골프장에 가가지고 이거 휘두르라고 하면은 잘 휘두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골프장에 가고 싶은 거야. 그 빅테크 입장에서는. 나의 장점은 사용 편의성 UX를 최대화 시키는 건데 가장 효율화 시키는 건데 갑자기 규제를 다 정비해가지고 들어와라 그러니까 나 안 들어가. 내 사용 편의성의 장점과 월가의 어떤 요구사항을 접목시켜서 편의성은 좋지만 월가가 요구하는 어떤 규제는 다 안 하는 그 상태로 들어간 거죠 지금. 그게 스테이블코인이거든요. 그러면 대신에 예금이자 그 예치금 이자는 안 줘. 그러니까 좋아 우리 그거 없어도 돼. 그럼 일단 스테이블코인 발행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월가도 JP모건 코인 우리가 만약에 쓰겠다고 하면은 예치금 이자 안 줘요. 그럼 월가가 그 이자 안 줄까요? 우회적인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법에는 월가가 예를 들어 지금 JPM 코인을 B2B로만 쓰고 있는데 그걸 만약에 일반 스테이블코인처럼 이제 민간이 쓸 수 있게 된 상황이라고 해요. 제가 그래서 JPM 코인을 쓰고 있어요. 네. 그럼 내가 지금 100만 달러를 예치해놓고 100만 달러 코인을 쓰는데 은행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안 줘. 네. 그럼 JP모건에 가가지고 이제 고객센터에 가서 얘기할 거예요. 이거 왜 예치금 이자 안 줘? 그럼 나 이거 계좌 빼가지고 딴 데로 갈 거야. 그러면 걔네가 원래 법상으로는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못 드려요. 이자 명목으로는 아니지만 저희가 고객님이 계좌를 하나 만드시면 그 계좌를 통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쿠폰을 발행해 준다거나
뭐 토큰을 발행해 준다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만큼의 어떤 베너핏을 줄 거예요. 사실은 법은 예치금을 안 주겠지만 은행들은 자회사를 통해서 또는 다른 계좌를 통해서 얼마든지 예치금 줄 수 있죠. 이자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럼 이거를 빅테크들은 못 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줄 수 있죠. 뭐 포인트나 뭐 이런 걸로 할 수 되죠. 더 쉽죠. 네. 그 안에 생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치금이라는 건 사실은 법률적인 어떤 제약이 될 뿐이지 실제 베너핏을 어떤 만들겠다라는 단계에 가면은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이 규정이 현실적으로 별 필요가 없다. 결국에 지금 금융 권력과 이제 행정부 권력 간의 다툼,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백기사처럼 지금 빅테크를 이용하려고 하는 트럼프의 어떤 전략, 이런 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 판에 네. 이렇게 지금 숨겨져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어떤 변화가 올지, 어떤 목적으로 또는 어떤 걸 위해서 지금 이런 어떤 그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지금 그걸 가지고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 관련된 책을 거의 탈고를 했는데 지금 가장 큰 이제 그 투자자들이나 이제 이걸 투자 관점에서 또는 어떤 경제사적인 관점에서 또는 어떤 그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싶은 분들이 지금 현재 미국의 달러 패권을 접근하실 때 가장 큰 어떤 프레임의 변화가 그동안은 미국 백악관 재무부와 월스트리트저널 그 연방준비제도 간의 거래 관계였다면 네. 이게 하나의 어떤 그 거래가 성사되면서 서로 간의 이득을 보는 어떤 구조가 프레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난 100년간 지금 연방준비제도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달러 패권 유지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프레임이 깨지는 단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어떤 프레임이 대체하냐면 백악관, 트럼프, 재무부 그리고 빅테크. 그러니까 앞으로 금융의 어떤 패권, 달러의 패권을 여기서 달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국의 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달러가 아니라 미국의 어떤 패권으로서의 돈, 앞으로의 달러 패권은 미국의 재무부와 빅테크, AI 업체들이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게 앞으로 이제 달러 패권의 어떤 그 완성된 모양이 어떤 방향이 되고 그 완성된 방향은 이제 화폐의 구매력 측면에서는 어떤 구조를 갖게 될까? 이게 이제 앞으로 그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나 그 법정 통화로서의 어떤 미국의 돈 달러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예요. 근데 물론 이제 기득권인 그래도 지난 수백 년간 영국의 시티 오브 런던부터 따지면 지난 수백 년간 전 세계 경제를 프레임을 짰던 금융 세력이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금방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금융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신들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발행권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파운드화를 발행해서 돈을 벌든 달러를 발행해서 돈을 벌든 어쨌거나 발행권이 자기들한테 있으면 돼요. 근데 그렇다면은 달러가 이제 발행권이 자신들한테 더 이상 부여되지 않는다. 그럼 대안 포트폴리오를 찾을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든 아니면 제3의 어떤 화폐, 법정 화폐를 또 발행하든 아니면 암호화폐 시대가 됐을 때 디플레이션 화폐니까 그리고 이 디플레이션 화폐에서 어떤 또 패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프레임을 짜든 분명히 또 기득권으로서의 어떤 프레임을 짜겠죠. 만만치 않을 거예요. 과거에는 이 프레임을 대항할 만한 어떤 세력이 없었어요. 법정 통화에 관한 다툼이었으니까 인민은행과 연준의 다툼이었잖아요. 네. 그럼 법정 통화와 법정 통화 간의 다툼이에요. 재래식 무기의 싸움이에요. 예측이 가능해요. 그 인민은행이 앞으로 지금 무기를 타점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쏠지 연준이 지금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다 서로 알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예측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연준과 월가와 이제는 AI 기술력을 가진 빅테크 자금력도 빵빵하죠. 시가총액이 지금 20조 달러거든요.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네. 지금 미국 월가의 시가총액이 4조 달러예요. 시가총액만 따지면 5배예요. 물론 시가총액이 뭐 자금력은 아니지만 그러면 자금력과 기술력과 맨파워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빅테크가 사상 유례 없었던 산업자본이죠. 그러니까 산업혁명 18세기, 19세기 때 뭐 방적, 기껏해 이제 방적, 뭐 제조, 철강, 조선 뭐 이런 거였는데 빅테크라는 글로벌 사업자들이 막 나와서 어마어마한 자금력과 어마어마한 네트워크와 어마어마한 인재들을 가지고 갑자기 월가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 패권을 더 이상 니네가 하는 거 우리가 못 봐주겠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그 화폐 패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빅테크들은 지금 현재 달러의 이 스위프트만 구조가 너무 싫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계속 달러를 발행해서 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투자하려면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자꾸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되니까 너무 싫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화폐의 어떤 패권을 무너뜨려야
이 빅테크는 다음 단계, 다음 스테이지로 갈 수 있거든요. 그걸 아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하고 피터 틸은 야 우리가 지금 저기 이 국면에서는 마지막 국면에 와 있어.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지금 이 경제 프레임 원래 그동안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은 체제 수능적인 빅테크였어요. 그러니까 현재 경제 시스템, 화폐 시스템, 정치 시스템은 디폴트 값이고 우리가 이 디폴트 값 위에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짜는 게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거냐를 짰거든요. 빌 게이츠 그 싸움 따긴 빌 게이츠조차도 반독점법으로 한번 때리니까 깨갱하고선 지금 계속 그 체제 수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피터 틸하고 일론 머스크는 그런 선배들을 본 거예요. 그 저기 특히나 리브라 발행하려고 했던 마크 저커버그 딱 보니까 야 화폐 한번 발행하겠다고 했더니 애를 아예 병기를 만들어놨어. 그러니까는 지금 X하고 그 페이팔 코인 발행하려고 했던 피터 틸하고 일론 머스크는 야 섣불리 우리가 화폐 발행하겠다고 했다가는 병신된다, 불구제된다. 진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체제 수능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서는 앞으로는 우리가 더 이상 사업할 수 없다. 우리가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빅테크가 다른 관점에서 지금 체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제는 기본값이고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면서 그냥 글로벌 사업을 하고 싶다. 미국의 행정부와 월가는 우리의 갑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피터 틸은 아니 왜 제이먼 다이먼처럼 꼰대가 저기 앉아가지고 전 세계 금리를 쥐락펴락 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자기네들에 맞춰가지고 지금 체제를 만들고 있지? 그러니까 피터 틸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피터 틸하고 일론 머스크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체제를 만들자 이데올로기하고 테크놀로지로 이데올로지를 만들자라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체제의 틀을 아예 다시 짜는 사람들이에요. 이 빅테크들이 체제를 다시 짰을 때 그러면 그 거기서 나오는 금융 시스템과 화폐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이 월가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에 비해서 우리한테 우호적일 거냐. 나이를 제가 가늠할 수가 없는데 워낙 젊어 보이셔가지고 아니 저는 이제 40대 네, 많이 83년생이시면 40대 이제 뭐 기껏해야 이제 초중반이신데 IMF를 아마 초등학교 때 겪으셨어요. 아니요. 전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네. 그러면은 아마 기억에 남으실 수도 있겠네요. IMF를 겪은 게 간단히 얘기하면 월가가 대출을 남발했기 때문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동성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국면은 사실 닉슨 쇼크 이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IMF라는 거는 유동성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유동성을 급격하게 줄일 때 발생하거든요. 금융위기는. 그러니까 유동성이 막 늘어나면 기업들이 막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생산은 막 늘어나요. 근데 갑자기 그 국면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유동성을 줄여요. 생산성은 막 늘어났는데 소비를 못 해요. 그러면 이제 유동성 축소가 되면서 위기가 오는 거죠. 그러면 자산이 급락하니까 그러면 급락한 그 자산들을 또 이제 부자 나라, 부자 개인이 줍줍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금융위기가 발생한 건 사실은 유동성 장세가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월가가 대출 상품을 많이 발행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를 겪은 사람들은 그 원인이 월가가 세계 금융 프레임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걸 공감하셔야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월가 뭐 미국 행정부도 거기 들어가 있고 미국 행정부가 만들어 놓은 정치 체제에서 월가가 적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계화 시스템인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보면 월가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대출과 파생 상품을 남발하면서 유동성이 늘어났다 줄어들면서 IMF 글로벌 외환위기 그다음에 팬데믹 인플레이션 위기가 10년마다 발생한 거죠.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보면 유동성은 한번 풀었다 쪼이는데 8년 걸려요. 그게 금리가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드는 반감기가 4년마다 한 번씩 오잖아요. 이상하게 그거랑 맞물려요. 4년이라는 그 주기가. 그게 우연의 일치만은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